자, 이거 이렇게들 풀었어요? 답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안 풀어봤어요? 건우요? 풀어봤어요? 네, 자 봅시다. 예? 아, 풀어오는 거냐고요? 뭐 풀어오면 구속, 징역 5년에 처한다. 설마 그럴까요? 네. 이제 예습을 좀 하는 것도 좋죠. 네, 하여튼 다른 거 숙제도 많이 들어서 그거 하느라 바쁘시긴 하겠지만 여하튼 자 봅시다. 자, 14번. 자, 여기 이것도 이제 어떤 화학양로 문제인데 어떤 화학양로 문제냐면 산염기 반응과 관련된 어떤 화학양론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산염기 화학이라고 하는 거 되게 사실은 좀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건 사실은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아주 기초적인 산염기 반응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니까 이런 정도도 지금 1학년 1학기 때 바로 나오네요. 자, 봅시다. 문제에 여기서 이제 어떤 산이라고 해서 그 녀석의 질량이 2.45g 그리고 이 녀석의 그 분자량이건 뭐건 그게 168g/몰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질량을 보시다시피 분자량으로 나누면 자, 단위를 봤을 때 그램 나가리 되고 짜잔 몰수만 이렇게 남으니까 이게 바로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 몰수를 구했구나.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HA의 초기에 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라고 O라고 쓴 건 이게 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바로 제 HA 어떤 산이 14.6mm만큼 문제에서 사용되고 있나 봐요. 자, 근데 동시에 여기에 XO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에서는 요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염기. 그래서 여기는 A고 여기는 X니까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제 수소가 있으니 산, OH 작용기가 있으니 염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때 이 녀석의 질량이 1.50g, 분자량이 125라고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역시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 현재 저 녀석의 초기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12.0mm몰. 아시겠죠? 그러면 이따 이 둘 사이에 무슨 반응이 가능하냐? 바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HA에서 이 슈쇼 이게 산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XOH, OH 이게 염기라고 했죠. 그러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바로 그 산의 슈쇼와 염기의 OH가 뭐를 만들어요? 이렇게 물을 만든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되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그 덕에 여기에 있는 A하고 남아있는 X 그게 이제 사실은 이온가로 보자면 여기 있는 A하고 X가 나중에 X는 1 플러스 양이온 A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 염을 이루고 AQ 이렇게 물에 잘 녹아있는 상황. 이게 바로 전형적인 그 중화 반응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문제에서 HA의 분자량이 168, 그 다음에 XOH의 분자량이 125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이 반응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XA 만들어진 염 있죠? 요 놈의 분자량도 금세 알 수 있어요. 뭘 이용하면? 어떤 테크닉을 이용하면? 바로 분자량을 질량 보존으로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168은 누구 거예요? 얘 거죠. 125는 누구 거예요? 얘 거죠. 그리고 18은 누구 거예요? 얘 거죠. 그럼 이게 반응식상의 상상 어떻게 되냐면 반응물의 모든 분자량 합과 생성물의 모든 분자량 합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게 일종의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아니 뭐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HA가 168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A만은 1 빼고 167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XOH는 125잖아. 근데 O가 16이고 수소가 그러니까 17 빼면은 얼마 나와? 17을 빼면 아예 헷갈려. 17은 얼마요? 2 100인가? 그래서 요만큼은 102. 맞아요? 108이에요. 108. 뭐 더하기가 안 돼요. 108.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각 원자량을 찾아서 분자량을 찾아도 이 M의 그 뭐냐면은 분자량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요. 제너럴리. 이거를 기억해 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AA, BB가 CC, DD가 되는 반응이 있다. 라고 하면 이때 무조건 어떤 관계냐? 그냥 무조건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A 곱하기 MA 그 다음 MB, MC, MD. 자, 뭘 뜻하는 거냐면 각각 화합물 A, B, C, D에 대한 분자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각각의 분자량에 앞에 화학량 계수들 있죠. 그거를 딱 곱해줘요. 그러면 A, B, C, D 화합물이 뭐건 화학 반응의 종류가 뭐건 무조건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절대 예외 없어요. 알겠어요? 저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완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럼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냐? 바로 뭐로? 자, 앞에 써 놓았던 것처럼 이게 질량분이에요. 질량분. 그러니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원소들의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 다 알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도 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도 금방 분자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또 어디서 많이 나오는 그 양론이냐면요. 바로 임더 수능 양론에 이 테크닉을 이용하는 문제가 또 억수로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아예 그때는 이 A, B, C, D가 누군지 주지도 않아. 그냥 뭐냐면 A가 예를 들면은 뭐 수소로 돼 있다 그런 거 전혀 주지도 않고 그냥 A가 뭐다, B가 뭐다, C, D 이렇게만 주고 분자량을 각각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분자량을 주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나머지의 분자량을 이 질량 보존 관계로 구해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수능에서 굉장히 그 질량 보존 관계로 분자량을 구하는 테크닉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하튼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 생성물이죠. 그 녀석의 그 분자량이 275g/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자, 뭐가 됐건 간에 지금 이 중화 반응의 그 화학양론 계수가 어떻게 돼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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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바로 산하고 염기가 몰수비로 몇 대 몇? 1대 1로 반응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산과 염기가 같은 몰수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준비된 산과 염기의 몰수를 보니까 산은 13.6, 그 다음에 저 염기는 12.0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요? 이게 더 작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반응 후에 남게 될 텐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될 거냐? 모두 소모될 예정인 거죠. 아시겠죠? 1대1로 반응해야 되는데 양이 더 작으니까 그런 물질을 뭐라고 하죠? 바로 한계 반응물. 영어 표현으로는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적용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XOH만큼의 몰수만큼 반응이 될 거고 그 덕에 화학양론 계수가 또 1대1대 1대1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그 염도 어떻게 되겠어요? 넣어줬던 XOH의 몰수랑 똑같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가 12m몰만큼 들어왔으니까 얘도 똑같이 12m몰만큼 만들어질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그게 예상되는 XA의 몰수고요. 그럼 예상되는 그것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질량은 바로 몰수에다가 뭐를 곱해? 이렇게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이 여기 있으니까 놓고 계산하면 이때 이 염이 3.3g만큼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수동률 계산합니다. 수동률은 어떻게? 예상되는 것분의 실제 양이죠. 화학 양로드로 예상되는 게 3.3. 근데 문제 읽으면 이게 2.9만큼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비율로 수동률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산염기 반응 양론을 이용한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의 양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문제 속에서도 또 하나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테크닉이 바로 요거라는 거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별게 아닌데 때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아, 15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참 이런 문제가 좀 그래요. 좀 그렇다는 게 뭐 딱히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을 꼭 논술을 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결합 이것에 대한 걸 좀 논술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화학결합에 대한 보통의 성격 이걸 이제 조금 논술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옥스토비 책 초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학결합의 일반적 성격을 짧은 말로 표현하기는 아주 어렵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냥 이런 나 솔직히 이런 문제를 보면 나한테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루뭉실을 내면 뭐 어디까지 대답을 하라는 거야. 만약에 뭐 진짜 답을 원해? 그러면은 한 10시간짜리로 막 얘기해 줄 수도 있어.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또 막 배점 1점 막 이래. 이걸 어느 경기까지 쓰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출제하는 사람의 관점을 그대로 따라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좋지 않은 문제 같은데. 뭐 그래도 이제 대강 이제 또 중요한 요소들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 자, 당연히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제대로 알고 싶어? 그럼 하나당 10시간짜리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그렇게 답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정리해서 어떻게 보여드리는 거냐면 중달책에 나오는 언어로 하겠죠? 중달책에 나온 언어로 정리해 드리는 거겠죠? 왜냐면 그게 학교 교재니까 적어도 뭐 교사 입장에서는 교재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나도 이렇게 답안을 정리하면 좀 마음이 안 돼. 왜냐면 중달책이라고 하는 것 내용 자체가 이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말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좀 나도 정리하면 조금 이렇게 좀 별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 교재에 있는 내용을 내가 위주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오닉 본딩. 아이오닉 본딩. 뭐 우리말로 리온 결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리온 결합. 자, 그럼 리온 결합 뭐냐? 자, 우선 첫 번째 1.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소. 그걸
보통 뭐라고 하느냐? 메타루라고 합니다. 메타루. 메타루가 뭐예요? 우리말로 금속이죠. 금속.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기음성 온도가 작은 원소가 전자를 잃어. 이게 다 그 준별책에 나오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말씀드려요. 자, 전자를 잃어.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전자를 잃는 것. 그걸 영어로 뭐라고? 전자를 잃는 것. 잃는 것. 그렇지. 그거를 아이오니제이션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말로 이온화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놀라웠게도 이온은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음이온은 전자를 잃는 거야, 전자를 얻는 거야?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되잖아. 근데 전자를 얻는 것에는 이온화란 말을 안 써야겠죠? 화학에서. 전자를 잃을 때만 아이오니제이션이라는 말을 써야겠죠? 그때만 이온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메타루가 전자를 잃어. 왜? 전기음성도가 작아서. 알겠죠? 그래서 짜잔, 양이온이 되고,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할까?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 그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바로 보통 넌메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메타루는 금속, 그 다음에 넌메타루는 뭐겠어요? 비금속.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는, 야, 당연히 얘는 전자를 잃어야 되겠어요? 얻어야 되겠어요? 전자를 얻겠죠? 그럼 전자를 얻는 걸 또 뭐라고 할까요? 전문용어. 전자 얻는 것도 이온화라고 안 해. 뭐라고 하냐면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해. 우리말 번역은 전자 친화. 희한하지? 말을 이렇게 써요. 전자를 얻어, 그럼 당연히 양이온이 되겠어? 음이온이 되겠어? 얘는 음이온. 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온 결합이 나타나려면 우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뭐 화학 반응 하나를 예시로 들자면, 자, 짜잔. 자, 포타슘. 뭐 기체 상태로 있는 원자라고 합시다. 플로라이드. 기체 상태로 있는 원자라고 합시다. 둘 다 어쨌거나 전기적으로 중성 인 상태에서 이 포타슘이 가지고 있던 전자, 한번 그려볼까? 살짝. 자, 포타슘은 아시다시피 그 몇 쪽 원소예요? 1쪽 원소인지라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죠? 1개. 그래서 한번 써볼까? 그냥 1쪽.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플로라이드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얘는 몇 쪽이니까? 17쪽 원소니까.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포타슘의 요 홀전자 있죠. 얘가 이압하고 전자를 발사해. 자, 전자 발사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온화. 그래갖고 이제 얘가 날아가겠지? 쭉 날아가가지고 포타슘한테 쫙 박혀. 전자가 박히는 이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요걸 전자 친화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져? 포타슘하고 요 플로라이드의 전자 배치가, 자,
여기 있어야 되는 전자가 사라져서 얘는 1 플러스 양이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전자가 플로라이드 쪽으로 오면서 얘가 마이너스가 된 거지. 그런 상태로 가스, 가스. 여기 이제 첫 번째 전체적인 이온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이 이온 사이에 뭐가 뭐 교재에 나온 얘기예요. 쿨롱 인력이 작용하여 이온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포타슘 양이온이 뭐 예를 들어서 짜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 음이온이 짜잔 이렇게 될 때 요 둘이가 이제 하나가 양이온이고 음이온이어서 가까워졌겠죠. 이때 여기서 포타슘하고 플로라이드의 경우는 요 사이 거리가 내 기억에 대략이에요. 2.16 옹스트롬 정도 되거든요. 대략. 뭐 당연히 이런 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저 외우는 거 아니고 뭐 주어 필요하면 주겠죠. 2.16 옹스트롬의 이런 식의 이제 일정한 결합 거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난다. 그 정전기적 인력을 무슨 수식으로 표현한다? 바로 쿨롱 상호작용 수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쿨롱 상호작용 수식은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왜 그 전하를 띈 입자가 거리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둘 사이에 뭐 정전기적 인력이나 혹은 위치 에너지를 표현하는 수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뭐 K 곱하기 R분의 Q1, Q2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을 건데 기억한 적 있죠? 네, 그래서 요거.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경우 두 이온 간 위치 에너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또 준달책에 나와요. 그때 이제 여기 EC라고 하는데 이 C가 뭐 줄임말이겠어요? 여기는 이제 쿨롱, 요 줄임말이겠죠? 그럼 이때 그 값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바로 4파이 곱하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네. 숫자 네, 찾아봐야지. 숫자. 이거 가져오고 잘했다. 아니 뭐 숫자 몰라도 되는데 뭐 있을 대로 해볼 거 아니게 또 이게 그냥 횡하니 두긴 못하니까 찾아볼게요. 숫자가 얼마더라? 숫자가 여기 있다. 숫자가 대략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롱 제곱 줄의 역수 미터의 역수 분의 1. 자, 그러면 여기서 4파이다 뭐 8.854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이게 쿨롱 에너지를 구할 때 필요한 상수 묶음입니다. 그럼 필요하면 문제에서 줄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냐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 상수 묶음에다가 곱하기, 자, 이때 이 둘 사이의 거리 어디 거리가 바로 2.16 옹스트롬이죠. 그러면 옹스트롬은 미터로 바꾸면 10의 몇 승미터예요? 바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죠. 분의, 자, 하나가 양이온이고 하나가 음이온이죠. 그러면 양이온인 녀석의 전하량은 뭐로 표현되겠어요? 그리고 음이온인 녀석의 전하량은 뭐로 표현되겠어요? 바로 더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곱하기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플러스가 누구의 전화량이겠어요? 저 양이온 포타슘의 전화량이고요. 마이너스가 누구 전화량이겠어요? 바로 저 플로라이드 마이너스의 전화량이겠죠. 그럼 이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하는 요 크기는 뭐 요거 요거는 파란색으로 줄 걸 그랬네. 요거는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죠. 이것도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면 문제에서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양이온의 전하량, 음이온의 전하량에 대한 이런 전하량 곱으로 표현되는 이 관계가 바로 쿨롱 상호작용 수식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수식을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상수에다가 곱하기 거리분의 전하량 곱.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밑에는 그냥 거리. 그럼 상수는 주어질 테니까 상수에 곱하기 거리분의 전하량 곱. 아시겠죠? 이렇게만 하면 저런 이온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식이 줄날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주어지면 요걸 놓고 계산기로 똥똥똥 계산하면 뭔가를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단위도 보시면 단위도 예쁘게 딱 떨어져요. 보세요. 쿨롱 있죠. 그럼 여기 쿨롱 약분 되겠죠. 그다음에 미터 있죠. 미터 약분 되겠죠. 그럼 어떤 단위만 남겠어요? 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계산하면 무식이 줄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뭐냐면 이온 사이에 그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이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뭐 수박 겉핥기로나마 이온 결합을 살짝 표현하는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답 쓰시고요. 떴죠? 근데 이게 다냐? 아니에요. 이게 다 아니고요. 그 제가 보내드린 강의 3장 강의를 보시면 3장 그 강의 보시면 알 텐데 여러분 손오공 저팔계가 같이 다니는 스님 이름이 삼장법사 알겠어요? 손오공 저팔계 알아보세요. 마법천자문 누가 봤지? 거기 손오공 알지? 거기 같이 다니는 스님 누구? 삼장법사 알겠어요? 그 삼장법사의 3장에 보면 이 이온 결합에 대한 또 아주 세부적인 계산 그 과정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그 강의 보시면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뭐 이게 배점 1점짜리를 뭐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뭐 요런 정도로만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온 결합 했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바로 코밸런트 본드입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공유 결합. 자, 그래서 중달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중달책에 두 원자핵이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라고 중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번역이긴 할 텐데 이걸 보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자, 중달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보세요. 이게 국어로서도 잘못된 문장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어를 쓴다고 할 때, 국어로 올바른 문장을 표현한다고 할 때 이건 잘못된 문장이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정의하라고 하면 그 단어를 또 쓰면 돼요, 안 돼요? 뭔가를 정의하라고 하면 그 단어를 또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만약에 이거를 국어 논술이라고 썼다고 쳐봐. 그럼 이거 점수 밖에서 감점이야. 이 감점이라니까. 무슨 말 알겠죠?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책의 수준도 별로고 번역의 수준도 별로고 근데 뭐 책에 나오니까 써봤어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요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럼 이제 여러분 공유결합을 하는 대표적인 그 화합물에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공유결합을 하는 대표적인 화합물에 바로 H2 분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H2 분자를 토대로 공유결합의 성격을 살짝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H2 분자 형성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어떤 모델링을 하나를 만들 텐데 짜잔. 얘는 지금 슈쇼 원자 모델링이라고 생각합시다. 수소 원자. 그럼 아시다시피 수소 원자에는 핵하고 전자가 각각 몇 개씩 있어요. 하나씩 있죠. 그럼 핵 하나 전자 하나 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상호작용만 나타나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는 only 뭐밖에 없죠? 인력만 딱 나타나겠죠. 이게 수소 원자에서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전역학적인 모델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몇 개 있으면 이제 수소 분자가 되는 거예요. 2개 있으면 수소 분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2개 모여 수소 분자가 됐다 손 치자. 그럼 여기서 수소 분자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짜잔. 편의상 이렇게 이제 그 가상적인 이제 테두리를 하나 그려놓고 핵이 원자가 2개니까 핵도 이렇게 2개일 거고요. 그다음 원자가 2개니까 여기에 짜잔 이렇게 전자도 2개겠죠. 그럼 이 모델링에서 보시다시피 핵하고 전자 사이엔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인력이 나타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인력이 잘 보세요. 아까 원자 상태에서는 특정 전자가 특정 원자에게 매여 있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분자를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핵하고 전자가 여러 개가 되면서 이 전자가 그 나타나는 인력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인력이 여기서도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력만 나타나나요? 아니요. 청력도 나타나죠. 이땐 또 어디서 청력이 나타나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 핵과 핵 사이는 청력도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고전역학적으로 봤을 때 원자를 이루는 상황과 분자를 이루는 상황을 이렇게 모델링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슈쇼 분자에 대한 아주 그냥 단순한 모델링이죠. 근데 봤을 때 원자 상태에서의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분자 상태에서 입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매우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굉장히 다양해졌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걸로 이제 좀 몇 마디 정리를 해볼게요. 어디 쓰지? 여기 그림 지워도 되겠어요? 그림 지워도 되겠어요? 에이 바로 저기에 있는 저 공유결합에 대해서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양쪽 원자 핵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받는 전자, 그거를 공유결합에서 공유전자쌍 라고 정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원자 상태에서의 전자는
특정 원자에 매여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그 공유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전자의 소유권을 한 원자가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전자에 대해서 쿨롱 인력이 여러 원자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이런 전자를 뭐라고 부른다? 그걸 공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자가 여러 원자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받을 때를 공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공유결합에서는 이렇게 바로 한쪽 원자핵에만 영향받는 전자를 그건 또 뭐라고? 비공유 전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비공유 전자가 물론 지금 예로 든 저 수소 분자에서 나오진 않지만 어디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짜잔 짜잔 물 분자에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슝슝 슝슝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 원자핵에만 매여 있느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건 거죠. 두 원자핵의 인력이 동시에 영향받느냐.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공유결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과 관련된 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요런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뭐 1점짜리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메탈릭 본딩입니다. 자, 앞서 이온 결합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공유 결합 얘기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속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금속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또 뭐냐면 현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자, 아까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얘를 아주 단순화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편한 거죠. 바로 금속과 누구 사이의 결합? 그래서 이온 결합은 그냥 아주 단순화해서 이온이란 말 싹 빼버리고 그냥 금속과 누구의 결합? 비금속 사이의 결합. 왜? 금속 있고 비금속 있고 하겠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여기는 공유 결합은 그러면 아주 단순화해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결합? 바로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라고 얘기해도 거의 얼추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메탈릭 본딩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누구하고 누구? 얘는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그러면 이 금속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은 사실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옥텟 룰이라고 하는 것하고 별 관계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서 이 그 메탈릭 본드의 형성 과정은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쉬운 버전, 두 번째 쉽지만 허술한 설명, 두 번째 좀 까다롭지만 제대로 된 설명,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각각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바로 전자 바다 모델입니다. 전자 바다 모델. 자, 이름 자체가 바다잖아요. 진짜로 영어로 일렉트론 C 뭐 이렇게 써요. 진짜로 일렉트론 C 이렇게 써요. 진짜로. 네, 정말 바다. 그럼 여러분 말을 바다로 쓴다는 얘기는 뭐가 그 말을 바다라고 쓴다는 얘기 뭐가 많은 상황을 뜻해요. 뭐 하나도 없는 걸 뜻하는 거예요. 바다라는 말을 쓰는 건 뭐가 많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뭐 한두 개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많을 때 알겠죠? 많을 때. 몇몇 친구들이 그거 수줍게 이러는데 말을 해요. 그냥 말 많다 이렇게 해주면 한국에 나한테 그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여하튼 바다란 말을 쓴다는 얘기는
그 어떤 대상이 억수로 많다. 그럼 이제 뭐가 많다는 얘기냐? 바로 수없이 많은 자유전자. 그래서 이 전자바다 모델을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free electron. 물론 프리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프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하다는 것의 물리학적 의미를 좀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은 이게 왜 틀린 말인지는 아는데, 프리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는 프리한 게 아닌데 프리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그래 좋은 표현이 아닌데, 근데 쉬워서 그래. 그래서 수없이 많, 그러니까 여기서 수없다는 건 거의 무한계에 가까운 수없이 많은 자유전자가 여러 원자핵을 동시에 끌어들여 나타나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모델링으로 그린 게 뭐 이제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짜잔 짜잔 짜잔. 자, 이게 뭐 어떤 원자핵들, 이 원자핵도 사실은 뭐 거의 무한정 있는 건데, 요 주변에 자유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얘가 막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막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이 전자들이 한두 개의 원자핵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핵들이랑 이게 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니께 내게 전혀 없는 거야. 막 모두 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모두 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이런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 자유전자의 밀도. 자, 밀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위 부피당 몇 개가 있냐, 이게 밀도잖아요. 물론 뭐 단위 부피당 몇 그램이 있냐, 이것도 밀도지만, 그 뭐 알갱이 하나의 질량이 정해져 있으면 단위 부피 안에 몇 개 있느냐도 밀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유전자의 밀도가 바로 이 금속 결합력을 결정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밀도가 클수록 금속 결합력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금속 결합력도 크게 보통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면 자유전자의 밀도 혹은 자유전자의 개수,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어져 있는 금속의 전자 배치로 알 수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금속은 연성과 전성이 어떻다고요?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연성하고 전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아마 중학교 시간 때 왜 기술과정 시간에도 뭐 금속 얘기가 나올 텐데요. 무슨 뭐 퓨즈도 나오고, 왜 집에서 퓨즈 갈기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그거 나오지 않나요? 뭐 이게 안 나와요? 바느질하기 나오잖아. 바느질하기도 나오는데 뭐 집에 간단한 전기 배선 이거 안 나와요? 금속 종류 같은 거 나와. 아, 그럼 진짜로요? 그래요? 바이메탈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아, 그런 거야. 그래. 아, 좋아. 이게 또 라떼는 남학생은 기술만 배웠어요. 여학생은 가정만 배웠어요. 이게 일종의 뭐예요 또? 성차별이죠. 알겠어요? 뭐 여자도 망치질 할 수 있죠. 뭐 집에서 뭐 남자 요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성차별이지.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가 이렇게 기술 과정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다 배우는 거 아니고 당연히 옳다고 생각해요. 그죠? 하여튼 대충. 근데 또 재밌는 건, 근데 중학생 때 근데 나는 남중 나왔으니까 나왔거든요. 남중 당연히 나는 기술을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기술 선생님이 전국에서 유일한
유일해. 전국 유일. 이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한 여자 기술 선생님이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신데 여자 선생님이 되게 좀 이게 파워풀하시고 되게 막 하여튼 되게 좀 털털하시고 되게 좋으셨어요. 뭐 하여튼 근데 그랬던 적이 있네. 뭐 여하튼 그런 과목 배울 때 그 금속이 막 왜 뽑힘성도 좋다, 넓힘성도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왜 잘 뽑히고 왜 잘 넓혀질까요? 왜 잘 뽑혀지고 왜 잘 넓혀질까요? 결합력이 좋아서. 아 좋아서요? 어.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왔는데 내가 꼭 저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와 있어요. 이때 이제 살짝 부탁할 수도 있죠. 있잖아, 내 이 자리 꼭 앉고 싶은데 이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탁을 받는 친구 입장에서는 양보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 이제 부탁을 받는 친구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언제 양보를 하고 언제 양보하지 않냐고요. 언제 양보하죠? 양보해도 큰 문제가 없을 때 양보하는 거죠. 아니면 양보했을 때 그 친구에게 또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양보를 못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유지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고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하고 왜 금속은 연성과 전성이 좋을까요? 어려워요? 좀 봐요. 자, 금속 덩어리가 있는데 그럼 금속 덩어리는 고체, 액체, 기체? 고체잖아요. 자, 얘를 쭉 와이어로 뽑아서 와이어로 쫙 뽑았어요. 와이어 얘도 고체, 액체, 기체? 고체죠. 그러면 덩어리로 있건 와이어로 있건 밀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이 말은 덩어리로 있건 와이어로 있건 금속 결합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뽑혀도 상관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밀도가 같기 때문에 덩어리로 있건 뽑히건 이제 뭐 금속 때려가지고 판으로 만들어도 금속 판도 고체야, 액체, 기체야? 고체잖아. 뭐 뽑혀지건 뭐 넓혀지건 뭐 덩어리로 있건 그냥 고체잖아. 그럼 밀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금속 결합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뽑혀도 그만 넓혀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전자바다 모델을 도입하면 금속의 연성과 전성이 좋은 것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뭐를 토대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자유전자를 토대로 설명을 하니까. 근데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자유전자가 진짜 자유전자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자유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설명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으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도입하는 거고 이게 또 준달책에 설명이 나오니까 요 말을 또 일부 논술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좋은 설명은 준달책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거라 뒤쪽 챕터에 나오거든요. 뭐 지금만 살짝 좀 언급을 좀 해보면 바로 밴드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얄딱부리한데 띠예요. 띠 모델. 띠. 왜 헤어 밴드 할 때 그 밴드 있죠? 그냥 그 단어랑 똑같아요. 띠. 그래서 이제 진짜로 번역할 때도 띠 이론, 머리띠 할 때 그 띠,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좀 묘한 게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속이 덩어리로 있으면 그 안에는 원자들이 억수로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금속이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원자들이나 원자핵이나 전자들 모두 무수히 많다고 합시다. 무수히 많은 금속 원자. 그 무수히 많은 금속 원자들의 또한 무한히 많은 어토믹 오비탈.
자, 이건 이제 아직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선행학습을 통해서 배웠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뭐라고 번역하죠? 바로 원자 오비탈.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그 원자 하나하나당 원자 오비탈들이 있을 건데 원자가 무한히 많으니까 그 원자들 전체에 뭐 원자 오비탈도 많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원자 오비탈 들의 상호작용. 이걸 상호작용으로 밖에 쓸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 상호작용이 아주 수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다 표기하기는 좀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다. 뭐 이렇게 좀 더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상호작용으로 이 자유전자들의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가 생성되는데 그 연속적 준위를 띠 영어 표현으로는 ban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유전자들은 원래의 atomic orbitals 자, 어토믹 오비탈이 아주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복수로 썼고요. 그 자유전자들은 원래 어토믹 오비탈, 원자 오비탈보다 더 안정해진 밴드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를 채워진 이 상태를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가진 오비탈이 있듯 금속의 내부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오비탈로 표현할 수 있듯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T라 하고 그 T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놀라웠게도 그 에너지 준위가 원래의 어타믹 오비탈보다도 더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들이 모여서 덩어리의 거대한 금속이라는 걸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설명은 좀 이렇게 말로만 쓰기에는 좀 이거 하나로 3시간 넘게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로 3시간이 뭐야? 일주일 넘게 배울 만한 내용인데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써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달책에 이런 정도로 살짝 언급이 되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억을 해뒀다가 이게 좀 논술을 하면 될 거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에 대한 간단한 얘기들 좀 해보았습니다. 됐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이 문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제에서는 또 두 번째 이런 또 논술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이 공통점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난 결코 좋아하진 않지만 두 번째 이걸 물었다는 건 이건 상당히 칭찬할 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온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금속결합이다에 대한 개별적 특징을 알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온결합이건 공유결합이건 이렇게 금속결합이건 여하튼 우리 우주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우주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표현해 보라 라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속결합이 됐건 아까 얘기했던 공유결합이 됐건 이온결합이 됐건 나타나는 공통적인 속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어떤 식의 결합이건 바로 핵 사이의 청력. 그리고 이온 사이의 청력. 전자 사이의 청력. 자, 여러분, 핵끼리 청력이 있다는 건 알겠죠? 왜? 핵은 어떤 전하를 띠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그럼 플러스끼리 청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전자끼리도 청력이 있는 거 알겠죠? 왜? 전자끼리 청력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핵 사이의 청력도 있고 전자 사이의 청력이 있는데, 핵 사이의 청력, 전자 사이의 청력보다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있겠어요? 당연히 있겠어요? 있겠죠? 근데 그 인력, 이 청력보다 인력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화학결합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온이라고 하는 것 안 해도 근본적으로 요런 게 나타날 수 있죠. 공유결합에서도 요런 거 나타날 수 있죠. 금속결합에서도 막 플러스 마이너스 잔뜩, 하여튼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청력이 더 우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력이 더 우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인력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이온결합이건 공유결합이건 금속결합이건 얘들이 모여 뭉쳐있지. 어쨌거나 뭉쳐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뭉쳐있겠어요? 서로 청력이 있으면 뭉쳐있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뭉쳐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인력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종류의 화학결합에서는 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건 간에 원자들로부터 실제 존재하는 모든 화학결합, 그게 이온결합이건 뭐 공유결합이건 금속결합이건 의 형성 과정은 항상 발열입니다. 자, 이건 사실은 1번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인력의 향상도 우세하다고 했죠. 그럼 인력이 우세해지는 효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자들이 엉겨 있을 때 그래서 더 안정해졌다는 얘기예요? 불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금속을, 이렇건 이온결합, 이렇건 공결합, 이렇건 엉겨져서 좋아졌다는 얘기,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엉겨져서 안정해졌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정해진 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일종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처럼. 그래서 결합이 형성되는 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존재하지도 않는 반응을 생각해서 결합을 만든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어쨌건 있다고 보고된 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온결합이건 공결합이건 금속결합이건. 그럼 그건 무조건 발열이에요. 알겠어요? 세상에 있다고 알려진 결합은 무조건 발열이에요. 알겠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합에서 나타나는 이제 두 번째 공통적인 성격. 자, 참고로 발열,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게 단어가 자꾸 나와서 그래요. 발열 영어로. 발열 영어로 엑소서믹이라고 합니다. 엑소의 뜻은 벌써 데뷔 15년 차의 그 아이돌 그룹도 있죠. 엑소의 뜻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써라고 하는 어근은 열과 IC는 형용사형 전미사고요. 그래서 열이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엑소서믹, 우리말로는 발열. 항상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은 항상 발열 과정이다. 많이 우리 은재,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허리가 넘어가. 허리 어떻게 허리 그래요? 그래. 그래. 뻐근하지. 그래. 이게 오래 앉아 있어서 그래요. 네, 어떻게 돼요? 이제 파이팅! 거의 다 끝났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 자, 29. 여기 줄게요. 29. 에이. 그다음 세 번째. 바로 화학 결합이 형성된 순간. 헤이, 자, 그 화학 결합이 형성된 순간 위치 에너지의 최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정한, 이 일정한이 중요한데, 일정한 결합 길이가 나타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 이게 꼭 화학을 넘어서 일정한 결합 길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판단 근거가 돼요. 뭐를 일정한 결합 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길이가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일종의 클래스메이트잖아요. 클래스메이트라는 말은 알죠? 네, 그럼 클래스메이트라고 해서 다 친한가요? 아니죠. 그냥 진짜로 여러분 중에는 이게 어쩌다가 그냥 진짜 엄마 손에 이끌려서 막 와갖고 이제 처음 본 애들이랑 이렇게 만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처음엔 대면 하지만 이게 뭐 하루 보고 이틀 보고 하면 여기에서도 어떻게 돼요? 뭔가 마음에 맞고 뭐 서로 뜻이 통하는 어떤 동무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야, 너랑 얘기해보니까 되게 재밌다. 저거 우리 PC방 갈 때도 같이 갈래? 그래갖고 뭐 그다음에 공부도 뭐냐면 자습할 때도 같이 할래? 우리 수업도 같이 들을까? 하고 또 아니면 뭐 우리 쉬는 날에 영화도 같이 보러 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걸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매우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쟤들은 어디 가도 가나 붙어 다니네? 저기도 이렇게 가네? 그럼 얘들이 뭐 영화를 보러 가건 자습실에 가건 뭔 말이야? 밥을 먹으러 가건 그걸 몰라도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 그것도 저 사람들이랑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뭘 알아요? 저 둘이 친하구나.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뭐 지금은 가까이 앉아 있지만 나중에 봤더니 얘는 저기 가고 얘는 여기 가고 평균적인 거리가 정해지지가 않아. 둘 사이의 거리의 표준 편차가 너무 큰 거지. 그럼 우리는 이때 이 둘을 놓고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별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입자 사이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를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짜자자잔. 이거 그림 옆에 그릴까? 자, 거의 다 했어요. 여기까지 좀 할게요. 자, 여기 준다. 이압. 짜잔. 자, y축을 EP. 요걸 이제 뭐 위치 에너지라고 합시다.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P로 줄여 쓴 거고요. 자, 여기서 A, 자, R, 얘는 입자 간 거리.
그러면 이게 앞서 얘기했던 이온 결합이건 공유 결합이건 금속 결합이건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이렇게 돼요. 항상 저렇게 돼요. 이게 모든 화학 결합의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알겠죠? 아주 그 미시적인 두 입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보면 위치 에너지가 항상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항상 이렇게 의미가 뭐냐? 자, 우선 결합이 형성된 순간 뭐가 나타난다고 했죠?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고 했죠.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여기 이 극소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때 듀 해놓고 이게 바로 EP 미니멈. 미니멈 아시겠죠? 최소값, 최소값. 이제 여기서 자, 요 좌표 값을 그냥 편의상 RE라고 합시다. RE.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 어떤 결합이 나타난 거예요. 그 결합이 이온 결합이건 뭐 공유 결합이건 금속 결합이건 어떤 결합, 뭐 말이 안 나. 어떤 결합의 형성. 하여튼 그 나타난 상황을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여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뭐 입자가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이온일 수도 있고 뭐 공유 결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속, 비금속, 금속 뭐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RE 이게 어떻게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게 모든 화학 결합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격이다.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어떤 해석을 조금 덧붙이면 요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자, 요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자, 이게 EP 이건 이제 위치 에너지고요. 자, 여기 이제 요런 이상한 꼴의 표현이 있죠. 저기 이제 왜 수학 시간에 미분이다 뭐 이렇게 배우는데 미분 어렵다고 할 수도 있으나 미분 배우고 있죠, 아닌가? 네, 근데 뭐 배우고 있으면 뭐 충분히 알 텐데. 자, 미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실용적으로 뭘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로 접선의 기울기. 그게 어쨌건 결론적으로 외웁시다. 그 증명하는 과정은 물리학 시간에 나중에 배워야겠죠. 물리학 시간에 여러분 조금 수학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물리 시간에 이거 배워요. 증명하는 건데 증명하는 거 나는 까먹었어요. 나는 까먹었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마겠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증명해보고 그 다음 배워보고 내가 다 까먹어가지고 난 증명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무리 선생님 물어봐. 이게 저 그래프상의 접선의 길이가 무조건 이렇게 돼. 무조건 인력 빼기 청력이야. 인력 빼기 청력. 외웁시다. 그렇죠? 외워놓으면 이 그래프 해석할 때 아주 편해.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예를 들어 짜자자잔 이런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됨? 양수네. 그럼 이때는 인력하고 청력 중 누가 크단 소리임? 인력. 자, 예를 들어 두 입자 간 거리가 여기야. 그럼 이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임, 음수임? 음수. 그러면 저 수식이 맞다면 누가 더 큰 거야? 청력이 더 큰 거지. 그렇다면 이 극소값 짜자자잔 이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됨이야? 0이지. 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인력하고 청력이 같나 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두 입자가 있는데 끌어들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건 뭐 누구를 뭐 하건 간에 항상 좋을 때도 있나요? 싫을 때도 있나요? 그게 심지어 엄마 아빠래도. 여러분 엄마 아빠 맨날 맨날? 물론 항상 고맙고 감사하신 분이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여러분 나이쯤 되면
아, 우리 엄마 아빠 고맙긴 하지만 나 정말 포장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 순간엔 정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이쯤이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소중한 관계라도요, 100%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과 싫은 것이 공존하는 거지. 항상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좋은 게 더 클 수도 있고 나쁜 게 더 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항상 공존하는 건데 친구 사이도 당연하죠. 맨날 친한가요? 때때로는 틱톡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균형을 이루는 만큼의 거리에 딱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 상태에서 인력이 더 작용한다? 그럼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만약 그 상태에서 청력이 더 작용한다? 더 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 거리에서 둘 사이 인력과 청력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순간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입자, 그게 금속, 비금속이건 비금속이건 금속이건 뭐건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지는 상황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사실 그래서 이 그래프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제가 드린 강의 3장에 보시면 또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리 본 사람 이거 설명 다 본 사람 그래요. 하여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보시면 더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뭐 할 거냐면요. 지금 몇 번이 돼? 15번이죠. 15번인데 다음 시간에 바로 뭐 할 거냐면요. 저기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18번 그리고 22번 알겠죠? 18번, 22번 이 두 개를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18번은 광전효과 22번은 이제 써줄게. 자, 18번은 해줬어요. 한 번만 더 쓰고 광전효과 22번은 흑체복사. 다음 시간 이거 할 건데 이거 두 개 아주 중요하겠죠? 이게 챕터 4장에 나오거든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챕터 4 중 광전효과 챕터가 있어. 그럼 챕터 4 중 흑체복사 챕터가 있어. 그게 나눠준 교재의 넘버링하고 같아요. 그거를 우선 보면 그건 보고 오셔야 돼.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마이.